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오늘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렇게 조심스레 글을 씁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한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그 안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대 차량은 음주운전이었고 그것도 역주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두 분을 한꺼번에 떠나보내야 했죠. 형은 그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직도 눈앞에 둔 상황이라 혼자 살아가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직 너무 어렸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형은 이제 취직하면 기숙사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현준아. 형은 너랑 같이 살아야지. 너 학교 근처에 방 하나 잡아놨어. 거기서 우리 둘이 살자. 뭐?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기숙사 들어가. 그래도 해야지. 형이잖아. 너 아직 고등학생이고 혼자 두면 안 되지. 형이 뒷바라지 할게. 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형, 그러지 마. 나 사실 대학 안 가려고. 공부도 그냥저냥인데 억지로 가봤자 어디 이름도 모를 학교 갈 텐데 뭐하러. 직업반으로 돌려서 기술 배워서 바로 취직할 거야. 형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정을 존중해줬고 다만 성인이 되기 전까진 자기 손으로 책임지고 싶다며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고3이 되니 학교보단 실습이 더 많았고 현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형을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형을 더 이상 저 때문에 붙잡아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형에겐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자주 만나던 사이라 저와도 제법 친분이 있었죠. 어릴 땐 누나라고 불렀고 그녀는 형과 함께 종종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가끔 찾아와 밥을 사주며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현준아, 요즘 할만해? 누나가 뭐 도와줄 일은 없고? 누나, 나 이제 20살 넘었어. 성인이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많이 컸네? 코 찔찔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누나, 나 중3 때 처음 봤잖아. 내가 언제 코 올렸다 그래? 누난 진짜 맨날 과장이 심해. 내 눈엔 아직도 꼬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뭐 필요한 건 없어? 아니다. 그냥 너 고시원 들어가면 내가 눈으로 딱 보고 필요한 거 싹 사줄게. 형의 여자친구 외에도 저희 형과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수철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 역시 부모님 돌아가신 뒤 우리 형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응원해준 사람이었죠. 현준아, 너희 형 요즘 바쁘다 보니까 네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혹시 고민이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수철이 형 인맥 넓잖아. 혹시 나중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일자리 좀 알아봐줘. 아이,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진짜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 내가 발로 뛰어줄게.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삼총사네. 우리 형이랑 예주 누나 그리고 수철이 형. 근데 수철이 형은 왜 혼자야? 연애 안 해? 하고 있거든. 네 형이랑 예주가 붙어 다녀서 그렇지 나도 여자친구 있어. 괜히 나 걱정하지 마라. 그런가? 그래도 난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사람이 이렇게 자주 보러 와주니까. 자주 와. 밥도 사주고. 그렇게 셋은 제 곁에 든든히 머물러줬고 함께 밥을 먹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제 인생의 외로움을 덜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 모두가 30대가 됐죠. 형은 오랜 연인 예주 누나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저도 연애 중인 여자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녀를 누나라 부를 수 없어 형수님이라 부르는데 그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묘하게 간질간질했답니다. 형수님, 저 왔어요. 어머, 도련님,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 좀 좋아졌다?
그래 보여요?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부도 거칠고 눈밑도 퀭한데 형수 눈엔 제가 아주 잘생겨 보이나 봐요? 도련님아, 넌 예나 지금이나 애기야. 나한텐 여전히 둘도 없는 동생이지. 고맙습니다요. 근데 형수님, 요즘 결혼 생활이 좀 어때요? 그냥 뭐 의리로 사는 거지. 부부가 다 그렇지 뭐. 아유, 형수님, 마치 인생 다 살아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근데 혹시 아이는 안 가질 거예요? 솔직히 저 조카 갖고 싶거든요. 조카? 그래, 한번 생각은 해볼게. 요즘 우리 둘이 서로 바빠서 별 따는 것보다 어렵지만 뭐 도련님이 조카 갖고 싶다니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네. 에이, 형수, 그런 얘기까지 굳이 저한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형이랑 사이좋게만 지내주세요. 형이 말 안 들으면 바로 저한테 일러요.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요. 으이구 귀여워 우리 도련님. 형수는 그렇게 웃으며 저를 챙겨줬고 형과는 주말에나 얼굴을 보는 주말 부부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하루 종일 회사에 박혀 지냈고 얼굴 한번 보려면 예약이 필요할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형이 다니는 회사는 다름 아닌 수철이 형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제 형은 거기서 능력 있는 핵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프로젝트는 거의 다 형이 책임졌고 그래서 그런지 형 얼굴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형수 얼굴은 자주 봤지만 형 얼굴은 정말 오랜만이어서 제가 직접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형, 진짜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설마 이 회사에서 형 혼자 다 일하는 거야? 일복이 넘쳐서 그렇지. 내 목도 아니고 남의 목까지 떠맡아 하고 있거든. 형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피로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챙기던 형의 손길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수철이 형네 아버지가 형을 많이 신뢰하는 거지? 그래서 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셈이지. 대표님이 특별히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성과금도 많이 챙겨줘서 만족하고 회사 다니고 있어. 현준이 넌 요즘 어떠냐? 너 장가 안 가? 돈을 좀 더 모으고 하려고. 다니는 회사도 마음에 들어. 너 결혼할 때 형이 돈 좀 해줄 테니까 오래 끌 거 없이 빨리 서둘러. 형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자식아, 난 네 형이야. 형한테는 항상 네가 1번이야.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형, 형수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서운해도 네가 1번이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장가가. 그렇게 형이 결혼까지 보채서 저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먼저 퇴근한 사람이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왔죠. 세월이 또 흐르고 흘러 어느덧 33, 젊지도 늙지도 않은 하지만 어정쩡하게 무게만 실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였고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엔 얼마나 근사하게 들렸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눈뜨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몇 달 동안 백수로 떠돌다 겨우 구한 곳은 작은 중소기업. 사무실도 허름했고 복지는커녕 사무용품도 사비로 사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첫 월급은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고등학생 시절의 월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신혼집 대출금, 관리비, 식비, 각종 생활비까지. 그러니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이게 월급이라고? 고작 이걸로 두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내는 월급 봉투를 들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통장엔 204만 원이 들어있었고 4만 원은 교통비로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여보, 처음 받은 거잖아. 회사를 이제 막 옮겼잖아.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좀 지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지나야 되는데?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난 지금도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아내의 말은 점점 날이 서갔고 그날은 날마다 날카로워져서 제 속살을 찔러댔습니다. 아니, 당신 혼자 다 갚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아니지. 따지고 보면 이 집 대출 당신이 혼자 다 갚았어야 해. 결혼할 땐 남자가 준비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나라도 준비했으니 이 집에서 사는 거지. 당신 혼자였으면 길바닥에서 시작했을걸? 저는 무력했습니다. 저의 말이 맞다고 말할 힘도, 버티자고 다독일 여유도 없었죠.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만 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줄도 모르고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발레 파킹, 야간 배달, 창고 정리, 눈에 들어오는 건 육체 노동뿐이었지만 뭐든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제 두 번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정규직 사원으로 앉아 일하고 저녁엔 야간 발렛을 뛰었습니다. 손님 차문을 닫고 키를 받으며 허리를 숙이고 비 오는 날엔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복도 끝까지 달려야 했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무너졌고 잠이 부족해서 다크서클이 길게 늘어졌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아내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이걸로라도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불만과 비난뿐이었죠. 이걸로는 택도 없어.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니? 나도 내가 착각한 것 같아. 돈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결국 돈이 전부더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매일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숨 쉴 틈도 없이 뛰어다닌다고. 노력? 그래봤자 소용없어. 버리는 그대로잖아. 애초에 능력이 없는 거야. 당신이랑 살아봤자 내 인생은 그냥 대출금 갚다 끝날 거라고. 나 젊어.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 결혼도 더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 문장으로 박혔습니다. 그럼 그게 이유야?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고 싶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벗어나는 게 맞아. 이쯤에서 끝내자. 결국 아내는 이혼장을 내밀었고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 끝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까지 안겨주고 나니 통장엔 영원히 지켰고 제 인생도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2달을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누구지? 난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지? 그 길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달리고 무거운 걸 들고 땀을 흘리며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저의 자존감을 올리고 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배웠습니다. 하루에 30분, 눈을 감고 세상의 소음을 끊어낸 채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죠. 단지 2달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이 건강해진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고 2다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정말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위해서 발돋움을 했답니다. 수철이 형의 소개로 공장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수철이 형은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그 말을 덥석 믿고 부탁했고 형 덕분에 경기도에서 꽤 떨어진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형 공장에 들어가게 됐죠. 거리는 멀었지만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어서 다행히 방구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하루는 주간, 다음 날은 야간. 이렇게 교대로 기계처럼 일했죠. 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일하는 게 감사했고 땀 흘리는 게 살아있는 증거 같아서 행복했어요. 삶이 다시 제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노동 속에서도 존재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대. 말하자면 노동이 제게는 일종의 치유였던 거죠. 어느 날인가 겨우겨우 휴가를 받아 형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형수를 볼 생각이 들떴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공기가 무겁고 말수가 적고 식탁에 앉아도 눈길 한번 제대로 안 마주치더군요. 냉랭한 기류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였습니다. 형, 요새 무슨 일 있어? 형수랑 많이 어색한 것 같던데.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별거 없어. 에이, 그 표정으론 거짓말 안 통해. 딱 싸우고 냉전 중인 부부 모습이야. 나한테 털어다. 해결까진 못해도 들어줄 순 있잖아. 형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갑자기 한숨을 바닥이 꺼질 듯 길고 무겁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벌써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죠. 그게 말이다. 실은 네 형수가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전남친을 만났어. 첫사랑이래. 뭐? 첫사랑? 형이 첫사랑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믿었지. 근데 아니더라. 어느 날 카페에서 둘이 앉아있는 걸 내가 직접 봤어.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았고. 난 열이 확 올라서 뭐 하는 거냐고 따졌지. 근데 아내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고 옛날 친구랑 커피 한잔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 그 남자 알고 보니까 나랑 중학교 동창이더라고. 형, 설마 형수가 바람이라도 피웠을까봐 그러는 거야? 에이, 그럴 리 없어. 형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도 오래 봐서 알아. 절대 바람필 성격 아니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오버했나 싶기도 하다. 형, 형수랑 잘 좀 지내. 그런 여자 흔하지 않아. 놓치면 후회해. 지금 형수 눈에서 서운함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렇게 형을 다독이고 며칠을 형 집에서 보내다 다시 공장으로 내려가기 전날 아침부터 불안한 기분이 들어 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었죠. 형수와 어떤 남자가 카페 옆 식당 창가에 마주 앉아 마치 연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친구지 누가 봐도 현재 진행형 연인처럼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순간 다리를 돌려 그냥 가려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에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랑 뭐 하는 겁니까? 어머, 도련님, 아직 안 내려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남자랑 뭐 하는 거냐고요? 형수 진짜 바람난 겁니까? 아니야. 도련님까지 왜 그래? 그냥 어릴 적 친구랑 밥 한 끼 먹는 거야. 이 사람 네 형하고도 알던 사이야. 중학교 동창이란 거 나도 다 들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유부녀가 이런 식으로 남자랑 둘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형 생각 안 해요? 형수는 말이 막혔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식탁엔 그 남자와 저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식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형씨. 다시는 우리 형수랑 따로 만나지 마요. 연락도 하지 마.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옛날 친구랑 밥 한 끼도 못 먹습니까? 연락도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먼저 연락해서 보자고 한 거라고요. 그딴 게 무슨 변명이 돼요? 어쨌든 지금부턴 끝내. 아님 진짜 초상 치르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제 눈빛이 얼마나 독했는지 남자는 눈을 피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을 먹은 게 분명했죠. 저는 형이 상처받는 꼴을 절대 못 보게 했기에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서라도 지킬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형을 위해
내 감정이 다 상하더라도 똑바로 선 채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형이 다치지 않게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나름대로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던 날이었어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도시락을 꺼내려던 참에 수철이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달랐어요. 떨리고 다급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 자꾸 끊겼습니다. 현준아, 형이 큰일 났어. 지금 바로 올라와야 해. 현수 형이. 그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반장한테 말도 못하고 옷만 갈아입고 무작정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내내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는 기대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엉켜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해서 형이 살던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경찰도 구급대도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수철이 형이 입구에서 절 붙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형, 방에서 발견됐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말이 안 됐습니다. 형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대로 형 방으로 달려갔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형의 몸을 봤습니다. 아직 따뜻할 것만 같은데 이미 싸늘했습니다. 눈물보다도 먼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형, 왜 이래? 눈 좀 떠봐, 형!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해? 제 울음소리는 거칠고 컸습니다. 몸을 흔들어 봐도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수철이 형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현준아, 현수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우울증이 생각보다 심했던 모양이야. 나도 눈치를 못 챘어. 아니야, 형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 조용했지만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분명 이유가 있었어. 나 알아. 형수 때문에 그랬어. 형수가 바람피웠어. 그걸 알고도 참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재수씨가? 예전에 내가 직접 봤어. 형수 그 첫사랑이라는 놈이랑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 내가 말렸어. 다시 만나지 말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유서 한 장도 안 남기고 떠난 거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형수랑 그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철이 형 도움으로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기에 빈소를 차렸고 형의 사진 앞에 앉아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수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신 때문에 형이 이렇게 됐잖아. 그놈이랑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형수는 놀란 듯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 오해예요. 저 그런 파렴치한 짓 한 적 없어요. 그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약도 혼자 복용했더라고요. 진단서도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형수는 급히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약 이름이 적힌 진단서 같았지만 전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됐어. 난 당신 말 안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본 걸 믿을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형이 버텨내지 못한 거잖아. 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당장 쫓아낼 생각이었는데 그때 수철이 형이 제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현준아, 잠깐만.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진단서 확인해봤어. 병원에도 직접 연락해서 확인했어. 바람 피운 거 그건 아니었어. 네 형수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형은 단호하게 말했고 그 말이 저를 조금 멈추게 했습니다. 형수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뭔가 말을 더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슬픔이 너무 커서 분노도 숨이 막히듯 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새벽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놈이었습니다. 형수의 첫사랑이라는 남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이렇게 됐잖아. 근데 감히 조문하러 와?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저 형수님이랑 2번 정도 우연히 마주쳤던 거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심입니다. 현수 형이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명복을 빌고 싶어서 왔어요. 닥쳐. 네 변명 필요 없어. 네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혀.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가 증거 찾을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밝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꺼져! 저는 그의 팔을 밀며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버거운 시간인데 그런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야 했죠. 그래야 제가 앞으로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남은 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의 장례를 마친 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와 마음이 복잡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정신은 흐릿했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정신 건강을 위해 해오던 운동이나 명상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형을 따라가고 싶다는 충동과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분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에 사직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형수 주변에서 머물며 증거를 모아 형의 억울함을 밝혀낼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철이 형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싶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미안하다 현준아. 지금은 마땅한 자리가 없다.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땐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급히 공고를 뒤졌고 마침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젊고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쉽게 채용됐죠. 그 아파트는 형수가 살던 곳과 그리 멀지 않았고 감시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형수의 동선을 관찰했고 틈틈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로 받은 월급과 모아둔 돈을 모아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형수가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침 경비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수님이랑 남자분과 함께 살림을 차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몇 날 며칠 같이 지내는 걸로 봐선 동거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소를 알려주시죠. 아직 이동 중입니다. 현재 차량으로 추적 중이고 그 정확한 위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시겠습니까? 지금은 근무 중이라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십시오. 일 마치고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아파트 1층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형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엔 수철이 형이 있었습니다. 둘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고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도 그 뒤에서 멈춰선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수, 수철이 형?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현준이네? 너 여기서 근무하냐? 그때 일자리 없다니까 이 아파트 경비로 들어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답해 보세요. 두 분 무슨 사이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 세상에, 들켜버렸네? 우리 둘이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알았나 봐. 뭐 숨길 생각도 없었지만. 그러게, 자기도 이제 다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가 결국 같이 살기로 한 거잖아. 맞아. 도련님, 우리 둘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핑 돌았죠. 형수님, 수철이 형, 두 분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형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분의 관계를 알게 돼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네 형이 그렇게 된 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연애한 건 맞지만 걔가 원래 멘탈이 약했잖아. 무슨 일만 있어도 혼자 소갈이하던 성격이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이 죽기 직전까지도 수철이 형 당신을 가장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 형을 배신해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이봐 현준씨, 간통죄도 사라진 세상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자유가 있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형처럼 답답하게 사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철이 형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대로 그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형수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전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 다 내 손으로 끝낼 거야. 내 형의 복수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어. 형은 니들이 무너뜨린 거야. 수철이 형이 일어나려 하자 저는 다시 그의 얼굴을 때렸고 형수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말렸습니다. 아파트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입주민 몇몇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현준아, 그만해! 네가 이러면 경찰에 신고 들어가. 그만하라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제가 수차례 더 주먹을 날리자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철이 형은 얼굴이 떡이 된 채 구급차에 실려갔고 형수 역시 온몸이 멍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압당했고 경찰차에 태워져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형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줬다는 생각 그 하나로 저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모든 걸 걸고 복수를 했지만 그 대가는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침묵하고 넘겼다면 그게 더 후회로 남았을 것 같았습니다. 형수와 수철이 형은 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크고 폭력의 정도도 심했기에 저는 바로 구속됐고 곧장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는 제 감정적 동기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같은 패턴 속에서 반복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형의 복수를 하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원했던 결과라고 생각했죠. 손에 피를 묻히긴 했지만 그 피는 제 형을 대신한 피라고 믿었습니다. 수감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면회가 잡혔다며 절 불렀습니다. 면회 기록을 보니 형수와 수철이 형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교도소까지 찾아왔을까 싶었지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허락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병 너머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철이 형은 피곤해 보였고 형수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저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준아, 형이야. 거기 안은 지낼만 하냐? 도련님아, 그러게 왜 무식하게 주먹질을 하고 그래? 근데 말이지, 수희가 잘 어울린다? 너한텐 딱이야. 두 사람 왜 온 거야? 할 말이라도 있어? 어차피 곧 나가는데 그때 보면 되잖아. 내가 말했지, 니들 끝장낼 거라고.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러자 형수가 입꼬리를 올리고는 깔깔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네. 에휴, 그냥 심심해서 와봤는데 여전하네. 현준아, 잘 들어. 네 형이 그렇게 된 건 내가 바람 피워서가 아니야. 그냥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야. 뭐만 하면 혼자 끙끙 앓고 결국 못 이기고 그렇게 된 거지. 아, 도련님, 그 안에 있으니까 멘탈 더 깨지지 않아? 그러다 너도 네 형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어서 수철이 형이 주둥아리를 놀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현준아, 솔직히 너 나중에 출소하고 우리 찾아올까봐 좀 무섭긴 해. 차라리 지금 여기서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게 더 깔끔하잖아. 두 사람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전 그 속에서 미묘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가볍게 농담을 던지는 듯 하면서도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그날이 두 사람한테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야. 그날을 기다려. 난 두 사람을 끝장내고 여기 교도소에 말뚝 박을 테니까. 수철이 형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억지였고 형수는 머리를 한번 넘기더니 일부러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우, 진짜 무섭다. 오줌 지를 뻔했네. 야, 너 형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예전에 얼마나 챙겨줬는데. 좀 감정은 정리하고 살아라. 이쯤에서 악연은 끊자. 너도 나가면 세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니? 너 인생 여기서 멈출 거야? 난 지금도 내 인생 어떻게 쓸지 확실하게 정했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지. 내가 나가게 되면 어떤 짓을 할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 즐겁게 살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달 뒤에 다시 보게 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눈에 들어왔고 형수가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지? 좋아.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 방금 너랑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어. 이제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너 출소해도 우리 근처에 널 신도 못하게 만들 거거든? 어차피 넌 범죄자니까 우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 그깟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두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고 우리 형한테 용서를 절로 빌게 될 거야.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저를 다시 한번 비웃었고 아무 말 없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형수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수철이 형은 마지막까지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과의 면회는 끝났고 저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외부 면회도 받지 않았고 책과 운동 그리고 계획에 몰두하며 남은 형기를 채웠습니다. 출소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왔죠. 복수의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출소하던 날 교도소 문을 나서자 낯익은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누가 절 마중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미소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라? 그 일요일에 오셔서 찬송가 부르던 분 맞으시죠? 조심스러운 눈빛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설마 저 보러 오신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현준 씨가 마음이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꼭 좋은 길로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로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거처도 마련해놨어요. 임시로 지내실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 가끔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러 오던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고운 인상을 지녔던 여성. 이름은 몰랐지만 목소리만큼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외의 제안에 잠시 멈칫했지만 당장 지낼 곳이 필요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어디서 묵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현준 씨. 그럼 차에 타세요. 조수석에 앉자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익숙한 찬송가의 멜로디였습니다. 현준 씨,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시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뭐하러 물으세요? 저 교회는 따라가겠지만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생각 없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돈 벌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리고요, 저 이름 있어요. 이희진입니다. 그냥 희진이라고 불러주세요. 희진 씨는 끝까지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교회는 조그마한 단층 건물이었고 안쪽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크진 않았지만 깔끔했고 조용히 지내기엔 충분했죠. 짐을 대충 풀고 나서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그러자 희진 씨가 막는 듯이 말했습니다. 현준 씨, 잠깐만요. 마침 저희 교회 쪽에서 일손이 좀 필요하거든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고용하나요? 당연하죠. 요즘은 교회도 인건비 드려야 해요. 저희가 교회 옆 주차장을 정비할 예정인데 시멘트 바닥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목사님이 인부 몇 분 쓰실 계획인데 현준 씨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작업 해본 적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일자리 구하러 나가실 필요 없겠네요. 대신 목사님께 인사 겸 상담 한번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희진 씨에게 이끌려 교회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아니라 상담이라고 했고 목사님은 저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준 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물어도 될까요? 저는 숨기지 않고 형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분노, 그리고 복수의 전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얼굴엔 후회도 없었고 마음속엔 아직도 그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희진 씨가 옆에 조용히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현준 씨, 형님이 그렇게 떠나셨다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복수는 이미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직접 겪으셨고요. 다시 감옥에 가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마음속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면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대답에 목사님과 희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리나 설득도 지금 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 머물며 공사 일에 참여했고 낮에는 시멘트를 나르고 바닥을 고르고 밤에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밤 기도와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귀를 막기도 했고 짜증도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어딘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희진 씨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입을 열었죠. 하나님께 억울함을, 슬픔을, 분노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처음으로 무너졌고 흘러나왔습니다. 기도 소리가 아닌 제 울음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서서히 옅어졌고 새벽마다 희진 씨와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희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저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됐고 어느 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 씨와 사랑을 시작하게 된 후 저는 처음으로 복수의 계획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삶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형을 대신해 더 나은 길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후 저는 조용히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지냈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취직해 일을 배웠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갔고 희진 씨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재혼을 위한 계획도 조심스레 세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습니다. 출소한 지 꼭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휴대폰에 부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수철이 형의 부친. 문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수철이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 저는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수철이 형 아버님, 저 현수 형 동생입니다. 기억하시죠? 현준이 자네, 내가 기억하지. 내 아들이랑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안다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 탓이야. 참 부끄럽고 미안하네. 혹시 수철이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자네 형수 말일세, 또 바람이 났더군. 이번엔 전혀 다른 남자였어. 결국 내 아들 버리고 떠나더군. 그걸로 끝이 났지. 결국 둘 사이가 깨진 겁니까? 그걸로 형이 이렇게 떠난 거군요. 아버님은 그 뒤로 말을 아끼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를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복수, 절반은 하늘이 대신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됐다. 그 후 저는 곧 희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전과자인 제가,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제가 시집 한 번도 안 간 순수한 여성을 아내로 만난다는 건 제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축복이었습니다. 희진 씨는 말 그대로 천사 같은 사람이었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믿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꿔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살림을 차렸고 아주 평범하지만 정직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만에 희진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부터 쏟아졌죠. 여보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나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여보. 현준 씨 아니었으면 나도 이런 행복 몰랐을 거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10달 뒤 사랑스러운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손, 울먹이는 목소리. 저는 딸을 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완전한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정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어지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한 통의 부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형수였습니다. 문자에는 단순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끝이 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복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하늘이 알아서 갚아주는구나. 복수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의 명복을 빌었고 그동안 얽혀 있었던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죠.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험했고 많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과 얽혔던 그 모든 비극, 복수의 다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게 됐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착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